이게 지금 예측이 잘 안 돼요, 시장이. 그러니까 챙길 거 챙겨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조정은 있어도 크게 흔들림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젠스성 선생님이 그냥 목에 핏대를 대면서 토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붉은 사막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래요.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박세희 대표와 직접 만나 투자 전략 상의하세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부랑 2부가 냉온탕을 오고 갔거든요. 1부에서는 코스피 1만 간다라는 네. 전망을 드렸고 2부에서는 반도체 버블이다. 장투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사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장세일 가능성이 네. 높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이유는 일단 지수는 좀 갇힐 것 같고 네. 갇히는 반면에 이제 유동성은 지금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수가 갇힌다는 얘기는 이제 그 동안에 주도주였었던 그 AI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갇힌다는 쉬었다고. 측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시총이 좀 작으면서 순환매 양상으로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아까 방산주 올라간 것도 물론 뭐 카이 관련된 얘기도 있고 네네. 몇 가지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했지만은 LIG 넥슨도 있고. 네. 최근에 빠진 폭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전쟁 이후에 소외됐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사실 반등 나올 만한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그 방산주로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종목 장세 또는 순환매를 얘기하면 또 시총 작은 중소형주를 말씀하시는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신 관련된 쪽은 그런 쪽이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시총이 조단이라도 이슈만 맞으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저는 지금 시장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그 주도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는 좀 피곤했던 네.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뭐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진짜. 시장이. 병 걸리겠어요. 네. 냉탕 왔다 갔다 하니까.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매일 여기 출연하고 계신데요. 오늘 시장 흐름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자면? 한마디가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네, 여러 마디 해주십시오. 네. 여러 마디로 하고 끝난 거 싶은데 아니죠? 네. 손마디가 안 좋아요. 하도 네. 오늘은 바빴습니다. 네, 바빴습니다. 이제 종목들 움직이면은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목들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사님 같이 이제 큰 자금 크시고 또 이제 뭐 묵직한 거 보시게 되면은 뭐 코스피 쪽에 이런 그쪽도 보시겠지만 오히려 오늘 보게 되면은 그래도 상승 종목들이 훨씬 많은데 질적인 측면 쪽으로 보게 되면 될 만한 쪽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누구든 뭐 1,000억대 이상만 사준다. 그날은 그냥 거기서 놀아야 됩니다. 거기서 종목들이 그냥 툭툭 움직이는 것들 가다 보니까 거기서 놀아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코스피는 반대였죠. 아침에 외국인들이 사는 척 해주다가 페이크다 하고서 팔고. 이게 페이크 네. 발음 좋으신데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이게 갈린 게 오후장 들어서 한 1시쯤 되니까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네네. 반도체는 무거워지고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러다가 자 3,000당 가는 1,000당 3번 가는 종목이 이제 더욱더 계속 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분위기 그렇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모레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마다 색깔이 바뀌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럴 때는 또 제일 좋은 거는 챙길 건 또 챙기고 현금 갖고 있다가 내일장 보고 또 대응하겠다. 그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종목 장세라는 것은 두 분의 의견이 같으신 것 같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차익 실현할 종목들은 챙기면서 가자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앞서서 많이 힘들다,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한다라고 보십니까? 분위기를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심하니까 그걸 보는 게 이제 스트레스지. 사실 시장은 보면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어려운 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5,500선 내외에서 그래도 네네. 지키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뭐 전쟁이 정말 장기화만 되지 않는다면은 네. 지수가 여기서 크게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지수의 상단이 좀 막히는 가운데서 순환매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이 빠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이제 고객들한테 정리해서 네. 글 보내드릴 때는 트럼프가 지금 말하는 정황으로 봐서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나올 것 같아요 했더니 그거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48시간 시간 정해놓고 뭐 그 끝장 보겠다는 최후의 식으로 통첩. 하고 예. 월요일 날 폭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속 저것만 봤었어요. 그 X 뭐 이런 거. 네. 아니 X가 아니라 저기 인베스팅닷컴에서 환율을 보고 뭐 보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원화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네. 10시 정도였죠. 10시인가 뭐 그 정도.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8시 정도에서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딱 넘겨보니까 유가도 따라서 급락을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막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지금 예측이 잘 안 돼요, 시장이. 그렇죠. 예, 시장이 예측이 잘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 장세 그다음에 라고 해도 길게 끌고 가기도 또 어려운 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챙길 거 챙겨가시면서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그럴 환경도 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럴 환경이 아니라는 게 저는 이제 고객 한 분 한 분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한 두 사람 통화하고 나면 거의 끝이 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매매보다는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하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고 뭐 이제 그런 게 좀 많았던 거죠. 예. 그랬다는 측면인 거지 지금 시장이 아주 플레이하기 어려운 장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김민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별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앞장은 건너뛰시네요. 네, 그 좀 됐고. 봐주십시오. 예, 뭐 그런 거 보고 그냥 오늘도 사이드카 안 걸렸죠 오늘은? 오늘 이틀에 카센터 한번 걸리고 있던데. 오늘 카센터 휴업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카 자주가 오늘 그래서 뭐 갔던 거구나 약간. 예? 네, 아니에요. 예. 와, 이거 적어놔야지. 예, 예. 오늘 시장 동향 예.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상승 섹터를 보게 되면은 광통신, 통신 장비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따로 뭐라고 제가 어제부터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이시죠? 많이 올랐는데 그냥 해보실 분들은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시세는 뭐 이게 쉽게는 안 죽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코이런트나 이 종목들의 움직임 보게 되면은 일단 아직 뭐 딱 꺾였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서 변화 나오면 우리도 계속 또 돌아가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안쪽에서도 이제 종목들이 확산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프로급 매매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배 아픈데 지금이라도 하셨다가 물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방산 우주항공 쪽들은 강한데 방산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하면 저희한테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지면 이제 나머지 그 미국과 동맹이라고 했던 국가들은 어떡하지? 우리 막을 거 없는데?라고 하게 되면 급하게 가성비 있는 우리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몇 번 나올 뻔했었던 내용들이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약간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전쟁 막 공격받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수주 쌓인 게 큰 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나올 거다. 어차피 무기도 다시 재충전해야 되고 약간 재건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엔 방산이 지금 자리 쪽에서는 네. 탄약 일발 장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다시 이발도 좋고요. 지금은 이로드. 예예 릴로드 와 영어까지 예. 네, 아무튼 그런 쪽으로 보시고 우주항공 쪽은 지금 이제 또 이번 주에 스페이스X 뭐 기업 IPO 신청한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강한데 오늘 보니까 스피어란 종목은 또 공급 계약 2건을 작년 매출 대비해서 큰 걸로 또 나오지다 보니까 바로 거래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우주항공 쪽은 역시나 좀 쉬나 싶었더니 또 올라가고 이런 쪽에서 아직은 안 꺾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핫한 쪽이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지금 테라펩과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펩이 늘어나는 과정 쪽에서 일단 우리도 수혜를 봐라고 하는 쪽들이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아마 이거를 어디 보자 실적하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좀 어려울 겁니다. 시총 대부분이 PR 선행으로 한 30배 다 넘어가요. 30배 뭐 40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런 걸 해야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찮은 자리 들어갔다. 그러면은 들어갔다가 짧게 2박 3일이다 이렇게 끊어내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꺾였는데 아이 비싸니까 내가 안 해라고 하게 되면 종목 장세를 충분히 못 누리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SOFC도 하나의 에너지 쪽이라고 보게 되면 이쪽이나 뭐 ESS나 여기 같이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백화점 쪽은 대통령 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요즘에. 네, 그좀 PBR 얘기들 뭐 나오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금융 쪽가 뭐 보험주 중심으로 좀 강했고요. 증권주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재건 이쪽들은 건설하고 이제 예전 처음에는 원자력으로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종종 재건 얘기가 같이 붙기 시작하네요.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데 이건 뭐 기대감이죠. 이제 가서 수주를 누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또 보통 나오려면 뭐 4, 5년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니 이제 만약에 미국 빠진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뭐 인프라도 그렇고 네. 막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중동하면 또 한국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 보면 중동하면 중국이 이쪽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주 경쟁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서는 일단 뭐 재건은 기대감인데 그래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락 쪽은 어제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 서클이 썩을 이렇게 주가가 바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걸 또 웃어주셔서 또 네. 그러니까 20% 빠지면 목이 메입니다. 이렇게. 네. 네. 이런 쪽에서 뭐 이자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인을 규제한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았던 모습들인 것 같고 유틸리티 좀 약하고 화장품 쪽 조금 뭐 다는 아니고 좀 약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쪽에서 일단 관심이 또 가는 쪽만 강한 쪽들은 있는데 그래도 하락 업종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그리고 아마 시장을 되게 오래 보셨을 텐데 저희가 보다 보면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일본의 유명한 투자자 우라가미 군요의 사계절 장세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세가 나오는데 그 지금은 어떠한 좀 장세를 보시고 계세요? 아직은 이건 단정하기는 좀 이르고요. 저도 지금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거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네. 생각보다는 이 사이클이 길어질 거라고 봤었고요. 실적 장세 이런. 네, 뭐 계속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메모리 쇼티지 앞에서 하신 분은 되게 이제 정점 찍었다 말씀하시기도 네. 하지만 쇼티지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무라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실적 업사이드 올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봤는데 문제는 지금 중동전이 발발이 되고 여기에서 지금 그 공급 인프라가 지금 다 네. 많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그 카타르에서 지금 3년에서 5년 복구하는 데만 그렇게 되면 보장할 수 없다 막 네.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사실 이란이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통행세를 내고 나오든지 그것도 내고 나올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 안에서도 또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왜 너만 받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조금 경기로 봤을 때 이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리포트가 네. 제가 생각한 것도 저는 그 고민을 하고 있던 네. 차에 이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던 거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왜 실적 좋은데 이 안 간다. 네, 뭐. 계속해서 외국인은 계속 네, 팔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파는 이유를 저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만큼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것도 있었고 AI 노이즈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안 가는데 엔비디아가 안 가는 이유는 빅테크가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인데 그러면 메모리가 계속 저렇게 되겠어라는 또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메모리 주가 쇼티지라고 급등하니까 당연히 파는 거고 네.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석유 문제라든지 LNG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물가가 인플레를 촉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높아진 물가가 수요를 위축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물가는 떨어지더라도 네.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 부가 네.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빅테크라는 쪽에서도 할 수 있겠어 투자를 계속. 또 한 가지는 중동에서 전에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젠수랑 데리고 가가지고 사인했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GPU 작년이었나 그렇죠. 네, 팔았던 거. 네. 할 수 있겠어? 이제 지금 거꾸로 이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더 진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실제로 우리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노이즈가 길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런 궤도를 겪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판 게 맞았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들은 이미 그 고점을 보고 팔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좀 주식을 고르는 데는 그 얘기하는 게 지금의 어떤 그런 것보단 고배당이나 저평가나 뭐 이런 쪽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지금 그걸 단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직은요. 아직은 전쟁이 그 기간으로 봤을 때 초장기전은 아직은 아니고 여전히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를 하고 이야기 있기 계속 때문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사실은 인프라에 대한 이제 폭격이나 이런 것만 좀 없어도 이게 어느 정도 휴전이 되든 뭐든 하면 이제 바로 대응이 가능한데 그걸 자꾸 이제 부셔버리게 될 경우 진짜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전개 흐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지금 당장 실행하시는 것보다는 인증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아,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적 장세가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그 이익 증익이 정점을 찍고 이제 좀 빠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빠지게 된다면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을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이제 밀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제 심각해지게 되면은 이제 침체 국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주 앞서간 얘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보강해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전쟁이라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우리가 언제 끝날지조차도 예감을 못 하잖아요. 다 지금 사실 거울 보고 얘기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지금 상대가 지금 상대는 대화 안 하고 있다는데 자기 혼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다 15가지 이란 측에서는 뭐 우린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15가지 제시했던 안이 작년에 제시했던 안 그대로라면서요 또.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고 또 일방적으로 내가 이겼어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면 가능하죠. 네, 가능한 얘기거든요. 정신 승리 가능하죠. 네. 다 때려 부셨잖아. 우리 얼마 안 다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단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장기화됐을 때 그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떠나가지고 한번 리포트를 찾아서 정독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월 달까지는 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 쪽으로만 다들 이제 집중하러 거기에 베팅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먹혔지만 지금은 전쟁이라는 변수가 새로 추가가 됐으니까 하나 시나리오 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해 볼 시기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다. 뭐 그런 맥락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끝장 보자는 거니까. 근데 건드렸잖아요. 누가 건드렸든 양쪽이 다 건드린 상태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게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많은 일들 네. 이런 걸 감안해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전쟁이 길어져 버리게 되면 정말 생각하지 안 했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일단은 우리가 인지는 해놓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게 진짜 길어지겠다 판단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 여전히 AI 사이클은 뭐 저도 얘기했던 거지만 아직 시장 지배자도 안 나왔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쟁도 안 끝났으니까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이즈에 의해 가지고 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또 투자에 됐을 때 이자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지금은 되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점검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행동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전혀 아직까지는 행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건 참고하실 만하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제 김민수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 저희가 못 듣고 넘어간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FOMC가 매파적인 금리 동결을 했다라고 네,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께서 이 자료를 갖고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인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대표님. 네, 이번에 이제 많이들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고 있고 이게 저희가 한번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그게 2022년도 그렇죠. 예, 그때 다른 데자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먼저 이렇게 약간 경계감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봤을 때 금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서 금리가 바뀌게 되면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나리오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때도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차트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 이게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은 톱니바퀴예요. 왔다 갔다 시장도 고민하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런데 거기서 시장이 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2년물이 더 튀어버리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맞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준비도 좀 해야죠. 근데 아직은 거의 초입 정도로 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 과도하다라고 딱 잘라 얘기를 하네요. 그런 쪽에서 일단 금리는 인하가 지연이 된 거지 타이밍이 지연이다. 9월, 12월로 이어진 거지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걱정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5%, 5.3인가 거기까지 쫙 올라갔었죠. 그러다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 심리에 따라서 나오긴 하지만 연준이 지금은 그런 쪽에서 확실한 디스인플레이션을 신호를 확인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그거로 인해서 유가만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는 그걸로 이제 지금 금리를 먼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유가 상승과 같은 단기적인 변수가 아니라 일단 2차 확산, 임금 서비스 같은 장기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되면서 코어를 건드려야 되겠죠.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걸 건드리기 시작하는 게 본격화됐었을 때 그 다음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가지고 어떤 걱정을 하는 모습들이 반영되면서 연준이 움직이다 얘기겠죠. 근데 아직 저도 저걸 되게 공감하는 게 안 그래도 오늘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네. 1년, 5년, 10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네.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2년도 수준을 넘어서까지 그게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5년이나 10년은 22년도 절반밖에 안 왔어요.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거 인플레이션 오래 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죠. 저 당장이 불안한 거죠 지금. 네, 그런 쪽에서 반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론적 가능성은 존재하지만은 실제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매주 낮은 확률로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린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취약한 중앙은행 국가부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원자재 쪽에서 변동성이 큰 나라가 호주지 않습니까? 네. 호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고민 막 하고 있다고 하죠. 거기다가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다음은 22, 영국 이런 쪽들이겠죠. 한국도 있겠죠, 뭐, 그러면. 한국은 이번에 바뀌신 총재님이 뭐 그렇죠. 한바탕 난리가 났죠. 금리 채권 시장이. 네. 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성격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시장에서 그냥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뭐 금리 인하할 때는 빡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너무 후행적으로 했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래요. 네, 포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울걸요. 세상의 모든 걸 선빵치기가 쉽진 않죠. 진짜. 어우, 아주 격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리셨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다른 거보다 고용 쪽을 더 그래도 많이 본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네요.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고용 증가가 둔화되는 경로로 연결되면 연준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둘 다 보겠죠. 예, 고용과 물가 둘 다 보겠지만 이것도 흐름인데 아직 그렇게 둔화에 대해서는 크게 방향성이 없다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나오는 게 공급 충격 심화 때문에 더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일단 인상과 인하를 봤었을 때는 일단 인상은 막혀 있고 인하는 열려 있는 쪽의 구조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과 저희가 단기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먼저 전쟁을 시작했던 그 선생님께서는 2시간마다 말이 바뀌어요. 네, 그러면 뭐 어떡하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게 CPI 같은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겠죠, 이사님? 저는 그거보다 네. 전쟁이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끝이 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CPI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그걸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진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22년 그 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미국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저도 제한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아까 이제 임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가 죽어버리거든요. 그 같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저는 사실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CPI가 급하게 올라간다 해도 그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것 때문에 뭐 그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좀 함수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전비 마련을 지금 뭘로 해야 된다고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돈을 쌓아놓고서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재발행 뭐. 결국 또 그 부분이 또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가서 관건은 지금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고 기간적으로 봤을 때 꽤 긴 시간이 왔지만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게 사실은 금융시장을 위해선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하다. 대표님 네. 그리고 뭐 시장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실 텐데 반도체주는 왜 이렇게 참 막판에 저렇게 좀 빠졌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뭐 띄워놓으신 것처럼 뭐 노무라증권이나 외사들은 계속해서 전자닉스 목표 주가 올리고 있는데 어제랑 오늘 이거래일 연속 반도체주가 좋았다 말았다 하는 장세가 이틀 동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보면 굉장히 판단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를 때는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아, 파는 게 아니라.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먼저 판단 이럴 때는 먼저 판단해서 먼저 이 사람이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리에 따라서 일단 그 얘기는 드렸었어요.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먼저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발표하게 되면 모멘텀 공백이기 때문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는 악재는 다 쫓겨가고 있죠. 네. 테슬라가 테라페판 때문에 아이고 악재야. 케이펙스 투자 언제는 케이펙스 투자해서 이 과정들을 높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즐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호재라고 하더니 이제 또 악재래요. 뭡니까 이게? 이랬다 저랬다. 근데 네.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단서들이 들어오죠. 또 어제 잠깐 말씀드렸더니 그 DDR4는 벌써부터 한 2월 중반부터 그냥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4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은 중국이 중국이 거의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빠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DDR5가 쭉 가다가 어제 약간 스팟 가격들이 약간 좀 꺾이기 주춤하다. 시작했죠. 조금씩.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저 불안감 조정한다 그러면서 막 또 들고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눈을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스팟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고정거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돼서 나중에 뭐 한 달, 두 달 뒤로 가게 되면 혹시나 이제 정체가 되다 보면 시장에서 또 걱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쟁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전쟁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요 막 붙었던 게 일단 잠깐 정체되고 그런 과정 쪽에서 지난번 올라올 때도 보세요. 그냥 이렇게 안 올라왔습니다. 갔다가 좀 스팟 가격은 좀 정체 보였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고 정체 보이고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또 다시 이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단기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 가지고 그게 또 이거 무서워 매도 기간은 어느 정도나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전쟁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걸요 지금. 네. 왜냐면 2시간마다 또 바뀔 때니까 의견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먼저 뭐 보지는 말자.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아직도 이 얘기는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데 토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토큰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버스 탈 때 때그랑 저도 그거 넣고 탔습니다. 네. 그거 넣고 탔습니다. 네. 아직도 저희가 이 토큰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냥 반도체 가격이 빠져서 주가가 고점 치고 빠진 경우가 그거는 후행적인 겁니다. 오히려 반도체는 주가는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더 메모리 많아요. 가격 빠지는 네. 거. 네. 그게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그러면 다 그러죠. 아니 다음 분기도 좋고 다음 분기도 좋은데 왜 주가 먼저 빠지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이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조정은 있어도 크게 흔들림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젠스장 선생님이 그냥 목에 핏대를 대면서 토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추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그러니까 약간 에이전트가 들어가기 전에 좀 모든 명령어가 and, or와 이렇게 다 붙여가는 과정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데이터를 화시켜서 그러니까 AI가 헛갈리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에 대해서 알려줘. 아니면 투자 포인트가 뭐야? 단문형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앞으로 AI 에이전트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실적은 어떠고 지금까지 궤적은 어땠는데 이렇게 and, or와 이런 식으로 문익을 딱 대게 되면 그걸 다 기억했다가 줘야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지금 충분히 그 학습도 안 된 상황 쪽에서 이 들어가는 단위당 토큰은 더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보면 되게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그냥 주가가 안 가게 되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뭐 노무라는 항상 세게 지르시는 맥쿼리형, 노무라형 둘 다 이제 세게 지르시는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긴 하는데 일단 뭐 목표가는 193만 원, 지금 사도 2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고 근데 일단 지금 이런 거 매크로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지금 디램 쪽들이 소비자기기 쪽들이 비중이 아까 60%. 저 2부에서도 저걸 근거로 이제 그 디스토피아를 설명을 하고 가셨거든요. 예, 이걸요. 네, 이게 왜 디스토피아예요? 여기 쪽에서 그 AI 쪽 제외하고 나머지 스마트폰, PC 이런 세트 수요가 70% 정도가 되는데 네. 그게 지금 거기는 지금 침체다. 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게 뷰이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 비중이 예전에는 60%였는데 30% 미만으로 축소됐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네. 소비자 쪽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 저항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그걸 반영된 스마트폰 가격이 메모리 가격까지 같이 친다 그러면 100만 원였던 게 150이다. 그냥 2년 더 써.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AI 투자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아요. 100에서 150이다. 근데 쭉 보니까 다 투자한대요. 더 늘린대요. 나도 고, 못 먹어도 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쪽인데 그거에 대한 감이 이렇게 돼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가격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AI 지금 투자는. 이 AI 쪽 그 메모리 시장은 그랬었을 거 벌써 빠졌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패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 시작해서 만약에 이번에도 전쟁 구조를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라크 전쟁 9.11 테러 나고 이라크 전쟁을 봤었다. 그럼 뭐 어떻게 됐었냐면 일단 지상군이 갑니다. 지상군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라크 뭐 정보 추합하고 해서 가서 회의하고 예전에 그 후세인 대통령 잡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바마 대통령 그 벙커 가서 막 이거 했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인맥 아름아름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이스라엘도 가서 타격하는 거 보게 되면 딱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만 타격돼요. 거기만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보 취합해서 이게 동성까지 다 알아서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국방과 방산도 AI구나 하는 거를 지금 절실히 느껴지는 단계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LIG 넥스원이나 팔란티어랑도 계약 체결한 거. 그렇죠. 이거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안두릴과 협업한 쪽이 HD 현대 쪽이에요. 이쪽도 나와서 성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두릴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갖고 있는 쪽들이 같이 받쳐준다. 그러면 K방 사년당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괜찮을 거긴데 무슨 얘기가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다. 네. 그냥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이 256조, 시총은 600조. 네. 뭐예요? 그 시총 절반 가까이 다 벌려고 하는데 내년은 365조.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믿거나 말거나 이제 차이인 것 같은데 그냥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켜보겠다. 뭐 여기서 그렇다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급락 나오는 표현 모습처럼 지금 나올 것이냐? 그건 아직은 아니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르면 그냥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 뭐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으로 등극한 3천당 제약에 대한 의견도. 오늘 올해 투자자들 여러 번 천당 보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천당을 보내줄 수 있을지. 네, 함께 의견 부탁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거래소는 어쨌든 외국인들 집중적인 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반도체 쪽하고 현대차 쪽하고로 많이 이제 팔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세를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작년에 많이 얻어 맞았었던 데서 네. 회복도 좀 제일 덜 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각종 ETF 출시 전에 뭐냐 하면서 이제 기회도 좀 나왔고요.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 이슈도 좀 나오는 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천당 제약이 주가가 이번에 2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지금 100만 원을 넘게 찍었잖아요, 지금. 와 진짜 세더라고요. 이게. 저도 바이오를 네. 그래도 좀 해봤는데 뭐 이렇게 가는 거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올라가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오 전반으로 확산은 안 됐어요. 이제 삼천당 제약은 이제 독자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바이오텍들하고 수익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바이오텍들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계약금 뭐 그다음에 임상 진행 결과에 따른 마일스톤 뭐 이런 구조라고 하지만 여기는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경구형으로 요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키트로다도 뭐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글로벌 판권을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수익 쉐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좋게 판단을 해보면은 좀 구체성이 기존의 그 기술 이전하는 것보다는 빠르잖아요. 네. 기술 이전이라는 건 이제 임상 초기 단계 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과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개발 중인 거를 판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로 어느 정도 이제 임상 동등성 확인하고 그래버리면 바로 그 다음부터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폭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 1위가 지금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전반으로 확산되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오늘 보면은 이제 알테오젠이 장 끝나고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나왔어요. 오히려 이게 바이오 섹터한테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시총 대장주였던 그. 뭐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텍들의 어떤 그 기술 이전 방식, 그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 본다면 그런 쪽이 확산 가능성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을 제외하고 여타 코스닥 쪽에 있는 섹터를 보면 네.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휴머노이드가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주가.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었지만은 뜬금없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 테라팹을 만들겠다. 근데 그거 만드는 비용 보니까 도대체 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하이닉스는 EUV 장비 사는 데만 12조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만든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건데 그거 진짜 성공하면은 삼성이랑 TSMC는 거기서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사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현실적 여부는 아직 네. 모른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장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투자는 역대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장비들, 특히 뭐 HBM 쪽으로 돼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 급등하는 퍼포먼스 나오고 있고 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시총의 어떤 사이즈로 봐도 사실 코스닥 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 정도를 제외하면 시총이 이렇게 아주 큰 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에서 순환매로 돌아가기가 편한 시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 지원 그걸 또 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어떤 이슈만 나오면 코스닥 쪽으로 싹 들어온단 네, 말이에요. 되게 적극적으로 사더라고요. 들어와 놓고 또 뭔가 또 결말이 날 때쯤 되면 그걸 그대로 팔아요. 그래 왔었거든요. ETF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코스닥이 확실히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삼천당 제약은 천당만 갔는데 최근에 천당과 지옥을 갔다 온 종목이 있잖아요. 업종이 주식이 펄어비스.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지난주 게임 출시된 이후에 일주일 만에 평가가 엇갈린 영향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대표님 해보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도 게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아직은 구입은 안 했고 네. 그 유튜브 쇼츠란 리뷰들 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평가 패치하고 나서는 평가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전 예약까지 하고 받아서 네. 해봤다가 네. 7분 딱 했습니다. 네. 7분 하고 환불 신청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약간의 그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매력이 묘한 매력이 지금 있다고. 기사 제목도 이렇게 떴어요. 네. 플라이 할수록 재밌는 걸작이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사라고 그래서 검은 사막 때부터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다 월차 내고 그거에서 막 게임 준비하신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참 이 게임에 대한 애증이 되게 많은 상황들인데 저도 그런 편이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보다가 답답한 거는 이거를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무기가 떨어져 있는데 무기를 못 주. 옛날에는 조작감이 좀 별로라는 평들이 있었죠. 예, L 비면 이걸 잡혔는데 안 돼요. 그러면 빙빙 돌고 있어요. 거기다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예전과 다른 쪽이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예전에 검사막 하셨던 분들을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그대로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뭐 인트로나 뭐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저같이 시간 없고 빨리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적으로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이러면 이거 익히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렇게 싫어가지고 그냥 지금은 뭘 신청하고. 붉은 사막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 시간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보니까 뭐 최근에 나왔던 거는 뭐 300만 넘어가고 막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300만 장 파는 게 그 게임 업계에서는 이거 엄청난 엄청난 겁니다.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콘솔 스팀 계정으로 팔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아마 50% 이상 다 50, 60%까지 더 찍힐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환불하고 딱 와서 봤더니 제가 했던 게 벌써 지금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랬거든요. 환불 건수가 75만 건이에요. 그러면 300만이 문제가 아니라 75만은 얘기를 안 하네요. 네. 네. 지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번에 패치해가지고 좀 나눴다고 하게 되면 뭐 환불 취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불만도 많은 것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펄어비스 지난번에 할 때 제가 그 공개적으로 지난주에는 추천했었다. 6만 5천 원 가면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급락하다 보니까 일단 관심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게임즈 특성이다. 신작 나올 때 특성이다. 근데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거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감들이 이거 약간 정리하는 타이밍은 그 스팀의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에서 그냥 부정적, 중립적으로 바뀌는 그때 좀 놀리면 될까요? 게임즈도 그러니까 신규 게임이 나오게 되면 그때 기대감으로 쭉 올라갑니다. 네. 나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숫자 나와도 새로 나옵니다. 새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게 아닌데 이거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안 좋은 것들 막 보완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쭉 올라옵니다. 근데 기대감이 예전에 나오기 전에 그 기대감까지 못 갑니다 보통. 그러면 쭉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쯤에선 박스권 그리다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추가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펄어비스 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같이 교류하는 그 친구가 이제 저 30대인데 갑자기 아침에 펄어비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300만 장 팔렸다고 그러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러는데 패치 얘기다가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는 한 1년쯤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유튜브 쇼츠에서도 그 영상 뽑기가 되게 좋은 컨텐츠예요.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건 네. 이게 3년 적자 기업이던데 원래 게임주는 그런 펀더멘털과는 관련이 없이 투자를 하나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신규 게임에서 터트린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최소 50%예요. 그러면은 매출 찍히는 거에 지금 아마 올해 예상 실적이 아마 2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가 고생하다가 계속 적자만 보다가 한 번에 2천억. 뭐 그다음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내년에 더 팔린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감가 생각하는 것도 조금 나오고 판매량만 살짝 슬로워지게 되면 근데 그리고 예전과 좀 달라서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구독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구독 모델이 있고 있어서 내가 거기다가 구독만 하게 되면은 이거 무슨 게임이든 다 내가 한 달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배로 바뀌겠죠. 이 사람이 무슨 게임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분배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과금 구조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만큼의 이거 팔아서 얼마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되게 처음에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해서 와 새로 나왔네 하다가 이게 그 게임 안 하고 또 새로 나온 게임으로 몰아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독 모델이 크면 커질수록 이거는 신규 게임들은 초기에 약발만 받고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그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몰입된 그리고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떨어지지 않는 구조는 나오겠지만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우상향으로 된다고 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정고점 정도 나왔을 때 정리하는 걸로 대표님께서 권유를 하셨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잘 틀립니다. 잘 틀리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판단을 예,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저희 남아있는 이슈 중에 위원님 보시기에 좀 중요도가 높은 거 하고 마무리해 2차 주시면 전지주도 좋겠습니다. 요즘에 좀 오.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데 네. 예, 이사님 2차 전지주는 요즘 어떻게 좀 시각을 접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비교적 정보는 꽤 많이 봤는데 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를 바닥으로 좀 터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셋업체가 이제 3개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 네. 이제 상장된 건 2개이기 때문에 두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 메인이 뭐냐면은 기존에는 원래 ESS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의 10분의 1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3분의 1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 올라왔네요. 네, 그게 올라왔기 때 올라온 데다가 ESS 쪽은 그 OP 마진이 2자릿수. 네. 그게 유지가 된다는 점, 그다음에 셋업체는 AMPC를 고스란히 혼자서 독식을 할 수 있는 네. 구조가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셋업체들부터 좋아지게 되고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소재 쪽으로도 좀 확산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 역시 마찬가지로 ES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셋업체 가운데서도 ESS하고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ESS 쪽 매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양재를 만들더라도. 네. 그런 회사들 쪽으로 해가지고 좀 수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급한 게 아니라면 지금은 보유 계속 하고 가시는 그렇게 게 하시는 게 좋다.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새로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는 1분기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아, 예,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좀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ESS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 관심 높고 뭐 SOFC, 원자력 이런 쪽으로 가다가 네. 이제 지금 약간 좀 이탈한 모습들이 조선 좀 이탈했죠. 조선도 어떻게 보면 이번 에너지 패권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네. 매수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쭉 빠져버리고 발주 안 나오는데 그러면 쭉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쪽들도 저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한쪽으로 봤을 때 무슨 에너지가 만들든 간에 네. 저장장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신재생을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셨다면서요. 국무회의 때 아파트에 베란다에 1가구 1태양광 그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태양광으로 아무리 발전을 해서 그냥 바로 쓰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쌓아놓게 되면 그거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ESS는 당연히 커지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개화가 그러니까 중국 쪽 안박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쪽들이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게 되면 업체들이 준비했던 게 LG에너지 솔루션도 벌써 2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반영될 때가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 SDI는 조금 늦다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할게요.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그냥 쫓아가지 마시고 눌림목대 잘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